그러면 8월 1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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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우리 네. 우종창 기자님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우리 패널, 우리 예, 그 패널 한번. 패널로 오늘 참여하신 하만석 선생님은요, 그 컴퓨터 학원 강사로 네. 일을 컴퓨터 하시고 전문가시죠. 컴퓨터 전문가시 네. 프로그래머시고요. 그래서 주로 20, 30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우리 시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일반 시민의 궁금하신 그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우리 질문을 또 해주시기 위해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종창 기자님 이렇게 이력을 한번 쭉 봤는데요. 월간조선에 작년에 10월달에 조성호 기자께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월간조선 작년 10월에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조성호 기자가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언제나 올곧고 강골의 언론인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1982년도에 조선일보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의 편집위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월간조선에 이제 나오셨고요. 그리고 저서로 최근에 박근혜 탄핵 백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 요 책을 발간하셨고, 그리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 2권 요 책을 또 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책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실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나눠 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네. 형사 재판하고 그 실체를 저도 나름대로 거의 한 90% 이상 파악을 했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올해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 그러니까 태블릿 PC 그 날조 보도가 생기고 뭐 광화문에 뭐 촛불이라는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이 등장했을 무렵에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하였지만은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그리고 수사 기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진짜 몰랐습니다. 열심히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을 따름이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려보자. 그게 뭐냐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입니다. 이걸 2019년도에 이 책을 처음 낼 때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허위 기사에 너무나 많이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허위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이 기사가 허위 기사인지 그 근거들을 제가 쭉 써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결국 일부 기자들의 기획 취재 그러니까 사실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속에다가 이 대통령 사건을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검찰 기획 취재, 언론의 기획 취재, 다음에 검찰의 기획 수사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이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 다음은 태블릿 PC예요. 태블릿 PC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최수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뭐 빨갛게 뭐 20군데라 수정했다. JTBC에서 보도한 거 그거 보고 아이고 국민들이 아이고 대통령은 꼭두각시고 대한민국 국정은 최수원이가 다 농단했구나. 그런 식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JTBC 기자들 뭘 제일 잘못했느냐? 자, 이 태블릿 PC를 우체가 구했습니다. JTBC가 그 과정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구했는데 태블릿 PC에 보니까 이게 카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와 이거 문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 태블릿 PC로 그렇게 예단을 해버린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그래서 그냥 이걸 갖고 최수원이가
태블릿 PC를 갖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에 딱 하고 했는데 기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구나 하는 걸 기자들이 알은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을 하려면 첫째 문서 수정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네. 아니 앱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문서 수정 앱이 첫째. 그러면은 문서 수정 앱이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에 문서 수정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서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자체는 문서 수정 기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JTBC 기자들은 뭐 20군데라 말이지 뭘 그렇게 수정했다고 그 거짓말 한 건데 이걸 JTBC 기자들이 언제 알았느냐 그러면은 이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거를 기자들이 JTBC의 손용석 팀장 그러니까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지냈던 손용석 팀장이 법정에 나와서 법정 진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게 우리가 습득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됐습니다요. 그 얼마 안 된 시점이 언제냐? JTBC 팀장이라고요? 손용석? 예, 손용석 JTBC 태블릿 PC 취재팀장 손용석의 공식 직함이 그래서 판사가 직접 물어봅니다. 물론 그 재판이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그 대표 그 재판이에요. 아니 JTBC 기자들이 그러면은 이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그랬던 말은 우물쭈물 대니까 판사가 12월 8일 날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고 법정에서 바로 추궁을 합니다. 저도 그때 법정에 있었어요. 그럼 왜 12월 8일이냐? 2016년 12월 8일은 JTBC가 제1차 해명 보도한 날이에요. 태블릿 PC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 보도를 하겠다. 손석희하고 심수미가 나와가지고 한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9일 날이 무슨 날이냐?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바로 표기를 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 그러면 JTBC가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니까 알았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한 것은 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JTBC 기자들 아니 그때 손석희하고 심수미가 거의 한 12분 동안 하면서 태블릿 PC를 갖고 최서원 원장이 말이지 20군데나 발갛게 하고 드레스덴 연설문도 고치고 그걸 떠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방송 하기 전에 이게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니까 손용석이가 그전에는 알았습니다요. 알았으면은 이건 정정 보도를 해야죠.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보도는 전부 엉터리였고 지금부터 우리 바로 보도하겠습니다. JTBC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때 더 날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2장에 집어넣고 다음 세 번째 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그 재판이 일주일에 4번입니다. 형사 재판을 일주일에 4번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재판이에요. 어떤 재판은 밤 8시, 9시까지 갑니다. 법정에서 밥도 못 먹고 아침 10시부터 그런 재판이에요. 그런 재판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국 한 번은 쓰러집니다.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탁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그 혐의가 잘못됐고 막 감옥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만 제가 일단 그거라도 국민들한테 알리자 해서 이게 제 1권을 제가 냈던 겁니다. 그게 이제 1권이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잘못된 거짓 그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이나 재판을 받았던 그 아주 고된 시간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게 1권이라고 합니다. 언론과 검찰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 언론과 검찰의 기획 취재 기획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룬 책이 1권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재산 1권. 이때는 제가 일단 이런 내용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이게 선생님,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출간이 돼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이런 대형 거기에 이제 문고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책이 예. 2019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교보문고, 저 오프라인 서점은 교보문고, 예. 그다음에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알라딘 그런데 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다만 영풍문고는 이 책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영풍문고만 취급을 안 하고요. 예. 영풍문고.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거기서 원하면은 예를 들어 저기 군산도 있고 뭐 수원도 있고 저기 진주도 있고 여러 군데 서점에서 원하면은 제가 다 보내줍니다. 이 책을 네. 원하는 데는 보내주고 예. 서울에서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데는 교보문고 전지점에 다가면 이 책이 다 있습니다. 이걸 좋습니까? 아, 이 책을 내기 전에 제가 이게 출판은 전문 아니에요. 저는 기자지. 그래서 이 책을 내려면 일단 제일 먼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 소위 표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안에 예. 내용들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 원고지는 제가 쓰지만은 예. 그래서 이 책을 편집을 제가 좀 부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예. 하니까 결국 안 해준다 그러죠. 대한민국 이 출판계는 거의 90%가 좌파입니다. 좌파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노인데 그래서 제가 월간 조선에 제가 편집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월간 조선에서 편집 디자인 하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냥 알바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편집 디자인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니 선배님 책을 한 번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출판계에 노출이 되면은 저는 이 출판계에서 발 뻗고 못 삽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출판사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출판사 만들어가지고 이 출판사를 거짓과 진실한 출판사 제가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1권을 냈고 그리고 1권을 내고 난 뒤에 이 편집 디자이너가 약간의 무슨 불이익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2권은 결국은 제 아들이 편집을 맡아가지고 냈고 그리고 제 3권은 이것도 제가 다 냈습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까지. 그러니까 출판계가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거 책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론 흑백이에요. 흑백. 아니 뭐 디자인도 엉성합니다. 디자인도 엉성하고. 아니 눈에 이게요 흑백이지만 네. 그래도 강렬하게 눈에는 또 들어옵니다 이게 또. 네. 예.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 보시면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뭐 책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을 알리려고 만든 거예요. 기록입니다.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전반부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자 인생을 걸고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자 인생까지 건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노력이 묻어났다는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무렵 그때가 이제 소위 12.12 사건, 뭐 11.6 사건하고 뭐 이런 게 크게 정치적 이슈화 되어 있을 그런 무렵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안 하실 때예요. 그때 기자로서 한 2번 제가 이제 11.6 때 뭘 하셨습니까? 12.12 때 뭘 하셨습니까? 그 지혜 때문에 제가 만난 것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서 아니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 정도로 불법적인 그런 부당한 행위를 당한다면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특별히 뭐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쭉 읽었던 기록을 갖고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앞으로 진짜 법률 전문가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박근혜 대통령 업적은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최소월이 꼭두각시였다 최소월이가 다 했다 하는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백서에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 개혁을 추구했던 원칙주의자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제가 운만 떼놨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물론 형사 사건, 탄핵 사건도 있지만은 업적도 재조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책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책을 또 출판하실 의향이 또 있으신가요? 다른 책을 또 쓸? 지금 그러니까 저는 또 수사 기록하고 이런 거 봤지만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정교조, 민노총, 그리고 통진당 이런 거 다 얽혀 있습니다. 그게 또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발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똘똘똘 뭉쳐가 했고 그 세력들의 공통점이 종북주사파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요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 기록에 다 있고 예.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재산 일본은 언론의 허위 보도, 다음 태블릿 PC 날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미래재단, 케이스 보조단, 최소한하고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 내놔라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이권에서는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 내용들을 증거로 써놨고, 어둠과 위선의 기록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얼마나 이 개혁에 저항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이제 태극기 등장,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책만 읽어보시면은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만 읽어보시면은 대통령 사건의 모든 것은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곳곳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거지의산 제1권을 참고하시라, 거지의산 제2권을 참고하십시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만 읽어보시면은 거의 다 대통령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제가 하여튼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에서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둠과 위선의 기록, 어둠과 위선의 기록을 좀 뒤에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 시대, 거대한 업무, 태블릿 PC 날조, 검찰 수사와 안종범 업무 수첩, 특검 발족, 배신의 정치, 대한민국 탄핵, 그리고 나선 태극기, 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태블릿 PC에 대한 거, 거기에 이거는 뭐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그거는 무죄로 그거는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자, 예. 태블릿 PC는 그거는 최순실, 최순실이라 최서원 원장이라 최서원 원장인데, 최서원 원장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돼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소가 안 됐답니다. 예.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은 소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증거가 태블릿 PC예요. 공무상 비밀 누설의 증거가. 그래서 최서원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대신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내용을. 태블릿 PC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소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호성 비서관하고가 공무상 비밀 누설 그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진실을 다투는 부분은 재선 재판에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재선 재판은 대통령 사건에서만 거론이 됐는데, 그것도
자, 태블릿 PC를 최초 개통하고 요금을 내고 그리고 태블릿 PC를 2년 동안 쓴 사람 예, 예. 그게 김한수예요. 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김한수. 아. 김한수의 진술, 김한수가 검찰에서 했던 내용, 네. 김한수가 특검에서 했던 진술 내용, 예. 그리고 김한수가 법정에서 했던 몇 마디, 예. 그것만 갖고 예. 김한수의 진술로 밀어봐가지고 이게 최소원이가 선거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 이런 식으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심, 3심에서 이걸 더 이상 다퉈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그 정도로 지금 끝이 났는데 지금 태블릿 PC 부분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재판에서 예. 이 태블릿 PC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김한수라는 그 선임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왔지만은 그때 제대로 소위 증인신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못했는데 변희재 재판에서 김한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부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김한수한테 법정에 출두하라. 소위 증인신문 소환장이 날아가는데도 김한수가 출두 안 해요? 문을 닫고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소환장이 송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송달이 돼야 부를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번 송달이 되고 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강제 구인, 김한수를 법정에 강제 구인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 변희재 쪽에서는 그렇다면은 김한수도 중요하지만은 김한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SK 대리점에 가가 태블릿 PC 이거 사인한 사람 개통할 때 한 사람이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럼 그 직원이라도 나와라. 그래서 그 직원도 지금 재판정에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희재 고문의 재판에서 계속 드러날 것인데 더 중요한 거는 자 태블릿 PC를 이 요물 조작의 요물인 태블릿 PC를 소위 고영태의 책상에서 최초로 발견했다는 사람 예, 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도가 됐으니까 그게 JTBC의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자기가 고영태 책상에서 그 W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증거물을 그것도 방송 기자가 발견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카메라 없으면 핸드폰하고 찍어야죠. 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을 특검에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특검 그 특검 반원이 누구냐면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김필준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자료를 당신네들이 입수를 했는데 왜 영상이 없느냐? 네. 김필준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태블릿 PC는 내가 습득한 게 아닙니다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홍석현 JTBC 회장 홍석현이가 임원회의에 쫙 해가 그 태블릿 PC는 손석희가 특종한 거 아니야. 내가 태블릿 PC하고 관련된 자료를 구해가 내가 손석희한테 줬어.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이나 임원회의에서 자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임원회의? 임원회의에서 자랑한 거를 한 임원이 듣고 예. 그래서 그 임원이 친구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홍석현 회장이 태블릿 PC는 내가 입수해가지고 내가 손석희한테 줬다라고 임원회의에서 자랑스럽게 몇 차례 이야기하더라 하는 게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재판에서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블릿 PC는 홍석현 회장이 어딘가에서 구해와가지고 그러면 JTBC 기자들 한 게 뭡니까? 그럼 밑에 심부름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그렇죠. 그럼 홍석현 회장이 이걸 구해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영태 책상에서 구해왔다고 야 김필준이 그건 네가 해. 김필준 기자가 제일 쫄병 기자입니다 그때. 그걸 네가 해. 이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JTBC 내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 태블릿 PC
이런 중요한 걸 찾았으면은 기자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문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법정의 정언에 보면은 태블릿 PC 취재 무렵에 태블릿 PC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하는 방이 하나가 있고 카톡방이 있고 태블릿 PC 보도방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 이 카톡방들이 법정에 지금 증거로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난다면은 JTBC가 얼마나 태블릿 PC를 갖고 조작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이걸 사용해 먹었는지가 다 드러날 거예요. 자, 태블릿 PC 조작 이후에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가 되고 그러나 뒤에 홍석현이 뭐합니까? 그 중앙일보 회장, JTBC 회장 그만두고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리셋 코리아라는 건 만들고 미국 대통령 갓 당선된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까지 가고 홍석현이가 그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순간을 찰용하면은 전 여권이나 야권이나 다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 그때 잘 이 정국을 이용하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일들이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다 밝혀져야 됩니다. 네. 우리 그 지금 여태까지 들어보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특히 네. 그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앱을 깔아야 되는데 그 앱을 깐 흔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그 국과수 그때 감정에서도 그런 그 파일을 많이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로 66페이지를 내고 그다음에 전체가 디스크트 한 장으로 이 감정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작한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조작을 했다고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예.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그 예, 근거를 조금 따서 나선 거예요. 예. 이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혹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을 깐 흔적이 없다는 그런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태블릿을 초기에 예. 구입한 상태에서는요. 네. 간단한 열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만은 네. 편집 기능이 없습니다. 편집을 하려면 예. 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지 앱.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요. 예.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의 그 예. 오피스 오피스 프로그램. 그런 걸 추가로 깔아야만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까면 수정이 안 되는 없는 거죠. 예, 수정 열람만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 열람만 가능하다. 예. 혹시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방청객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탄핵에 관련해서 아무거나 예 형제님 저기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 말씀해 주시면 이쪽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은 우정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최수원 피고인이 결국은 대통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최수원이가 결국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배를 받다. 그러니까 최수원은 나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해서 그 때문에 사실 제가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뭐 태블릿 PC는 워낙 제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핵심 아니거든요. 예. 아니.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한간에는 태블릿 PC가 고영태가 이렇게 언론사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넘겼을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 TV조선 유진동 기자고 그 다음에 보도한 사람이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기자입니다. 근데 그 보도 이 사람들은 소위 기획 보도만 했지 태블릿 PC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태블릿 PC는 어쨌거나 홍석현 회장이 갖고 온 그러면서 JTBC가 날조 보도한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동 기자, 김의겸 기자가 소위 유튜브나 자기네 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JTBC가 지금은 고영태가 준 자료, 고영태가 갖고 온 소위 외부 장치에 있는 거 USB에 꼽은 거다. PC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꼽은 거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도 그 고영태가 뭐 꼽아서 했다는 그거는 자기 잘못했다고 그런 다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다 모르고 다 그때는 내 특종이다 해가 자기 잘난 체험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소위 가짜 뉴스가 돌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그때 날조를 하면서 심수미 기자도 왜 상을 받았거든요. 예. 저도 그때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량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그 경찰이 과관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절도가 아니다. 제가 그때 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함께 다 참여를 해서 고발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건 절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막 억지를 써서 제가 여기는 내가 컴퓨터를 가져가면 이게 절도냐 했더니 절도가 아니니까 가져가라고 막 이러면서까지 그때 경찰이 두드라는 거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화났는데 결국은 이 사건을 강남 경찰서로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고영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심수미를 고발을 했는데 왜 고영태를 도둑났냐? 나는 심수미를 조사해달라 했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었는데 그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때 이제 많은 우파 단체에서 저 심수미, 김필중, 손용석 등 JTBC의 그 태블릿 PC 지휘팀들을 소위 말해서 정유 이탈, 그다음에 절도 이런 혐의로 다 고발한 적은 있는데 그때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필중이가 내가 습득 안 했다는 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김필중이가 습득 안 하고 홍석현 회장이 이걸 갖고 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도적으로 아무리 고발해봤자 경찰도 사실 모르고 JTBC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니까 그건 아예 고발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모든 감정 결과가 다 나오고 지금 새롭게 지금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절도죄로 고발할 게 아니고 JTBC, 홍석현, 손석희, 소위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사실을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을 탄핵시켜 결국은 대한민국 완전 내란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고발장을 써야 됩니다. 단순하게 절도죄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재판이나 탄핵의 시초가 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아닙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인 거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분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게 탄핵의 전국으로 들어간 걸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세월호 사건은 하나 이용거리에 불과했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탄핵의 출발점 뭐냐? 자, 그거는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을 대통령이 만들었다. 최순가 만들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 두 개의 재단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강요했다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죠. 탄핵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소위 세월호 때 대통령이 국민들 생명과 그 안전을 구하지 못했다는 하는 비밀이고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전혀 관계 세월호 사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제 탄핵 전국이 시작됐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들이 이제 조작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런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미래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갖고 설립됐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 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세월호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문제가 제기돼야죠. 국회에서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세월호
대형 해난 사고예요. 전부 다. 그래 됐는데 자 2016년 그러니까 미래재단, KS부재단 또 다 발족이다가 일 잘하고 있는데 2016년 5월 달에 문체부에서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그 최서원 씨가 과연 최서원 씨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은 저는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사실은 피하려고 했거든요.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 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탄핵 인사이드 아웃 최명성 변호사가 쓴 책이거든요. 이 최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요 탄핵 전 과정을 변호했던 유일한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최명성 변호사.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일한 변호사를 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책 그거 자 보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일단 탄핵 심판이 하나 있고 그다음 형사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그래서 12월 9일 저녁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합니다. 탄핵 심리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에 한 10여 명 됩니다. 그 변호인단 제 이름을 다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최명성 변호사이시고 그리고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던 그 변호사 중에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형사 재판에도 관여하신 분이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정확하신 설명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재판이 있고요,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재판에 다 관여한 사람이 최명성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변호사란. 탄핵 심판에도 열 몇 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형사 재판에도 열 몇 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재판 다 참여한 사람이 형사 재판에는 6명인가 7명인가 7명. 정확하십니다. 탄핵 심판에는 10여 명 했고 근데 이제 최명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로는 최서원 씨가 보면은 몰래 대통령을 팔아서 뭐 이렇게 자기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그 재단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보려고 시도했던 정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에 관여했던 그런 정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7억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재판에 정확히 기록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최순실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을 해서 뭐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점들이 드러난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최서원이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분명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좀 위세를 이렇게 좀 떨려고 했던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근데 자 최서원 때문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서원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한 인물 몇 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뭐 장관하고 차관하고 뭐 몇 명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게 최서원만 그 인물들을 제안한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인물을 제안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서원한테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해서 이 사람을 기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팩트로 나온 거는 최서원이 이렇게 그 제안한 사람들도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쪽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왜 잘못됐느냐? 변호사들이 사건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 날짜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최서원 원장이 2016년 9월 3일 날 한국을 떠납니다. 2016년 9월 3일 날
탄핵 정국이 생기기 전입니다. 떠나고 2016년 10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10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와가 10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예. 그 출두 과정은 표력으로 다방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2016년 10월 31일부터 검찰 수사가 최순실이가 들어왔으니까, 원장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고영태, 노성일, 뭐 박흥영, 다음에 미래재단 그 이사장, 정동구, 정동춘, K세보재단 이사장 정동구, 정동춘, 다음에 미래재단 이사장 김영수, 전부 다 검찰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다 받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9일날 통과되고 12월 10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그 전부터 시작된 수사 기록을 봐야죠. 변호인들이 수사 기록을 빨리 봐야 이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수사 기록이 대략 한 10만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노성일이, 박헌영이, 정동구, 정동춘, 김영수부터 안종범 뭐 쭉 조사한 기록이 한 10만 페이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변호인들이 그 기록을 봐야 돼요. 자, 10만 페이지가 되는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변호인단에 좌장이 있어야 돼요. 어른 한 사람이 일단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자, 미래재단은 A 최명생 변호사, K세보재단은 도태우 변호사 탁탁 나눠줘가지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하나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건 파악이 됩니다. 이게 안 된 게 처음에는 그래 안 되니까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언론에서는 최서원이가 소위 말해가 호스트바에 가가지고 고영태 알아가지고 고영태하고 친해가지고 말이지 내 연예인 관계인 최서원이가 대통령한테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건 언론은 지금 마음대로 써도 돼요. 변호인단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갔고, 그러면 변호인단이 빨리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고, 민사재판은 원고 피고예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의견서고, 선임되는 의견서고, 민사재판은 준비서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최초의 준비서면, 그 준비서면을 잘못 쓴 거예요. 바로 지금 질문하신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다가 대통령 변호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다. 근데 이미 준비서면 나간 거예요. 준비서면이. 아니 그러면은 준비서면이 잘못돼서 그게 나갔다면 이 책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써야 됐을 거 아닙니까? 최명성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책 나온 시점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때 뭐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럼 바꾸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몇몇 사람 그 사람들이 공통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고영태하고 부의 관계인 최소원이가 대통령을 속에서 사기 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대다수 국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서원하고 고영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요? 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증거는 그렇죠. 다 있죠. 네. 그래서 어딘가 위선을 기록에다 내다 써놨어요. 일부 대통령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국민들 그래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통령 사건 하면 전부 아이고 최소원과 고영태 분리의 관계 이래가 전부 아직 믿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자, 둘이? 그러면 예. 고영태하고 최소원이가 분리가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사은택이가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진술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법정. 전 국민들한테 공개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거예요. 거기서 사은택이가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 최소원이하고 고영태가 호텔에서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거 봤대요. 그러면은 호텔 이름 있어야 되고 아침밥 그게 뭔지 한식이냐 아메리칸 브레이크퍼스트냐 뭐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그게 커피숍이냐 객실이냐 어디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최소한과 고영태가 아침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있다. 헌법재판관들 묻지도 않고 그러면 두 번째 아니 최소한이가 고영태 사는 집에 와가 고영태 여자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도 최소한과 고영태가 막 싸움하고 아니 고영태 여자와 최소한이가 고영태 집에 와서 싸움하는 것을 들었다. 딱 그거예요. 이 책에 내 자세히 써놨으니까 책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갖고 지금까지도 최소한과 고영태는 불륜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예. 그러면은 고영태가 호빠 출신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발 좀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를 믿지 마세요. 고영태가 자 노래방도 하고 쭉 했는데 고영태가 호빠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고영태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제주도 술집에 거기 고영태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7명입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7명이 고영태를 따라가지고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술집에 갔을 때 술집에서 고영태가 불렸던 이름이 고영태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건 제 책이 다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영태가 제주도에서 소위 말해가 호스트파 나간 게 있었다 하는 유일하게 확인되겠다 그거고 서울에 있을 때는 노래방을 한 거는 경찰 수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빠 고영태하고 하는 거는 그때 언론 보도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고영태가 호빠라는 거는요 그 강남의 어느 호빠에서 일했다는 그것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얘기는 가세연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 그건 가세연 입장이고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제주도 그까지 확인을 했다니까. 그래서 예, 우선은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를 믿는 분들은 그냥 믿으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저한테 욕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신 분은 믿으시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니 이 책이 보면 완전히 고영태는 완전히 그 인간 말종이던데 이 책이 보면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을 보셨습니까? 이 책은? 네, 그 책도 제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실이 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함 대표님도 이제 다른 내용의 책을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오종찬 기자님처럼 진실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제 이런 장이 마련돼야지 이 갭을 좁힐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맞다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밝힐 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알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다더라 어디 유튜브에서 보도했다더라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딱 증거를 대세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아까 김수영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갔을 때 술집에서 그 주먹들한테 그때 고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예.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사기 탄핵이다. 그 당시에는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그냥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떠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 알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우왕좌왕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실이 많이 알려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은 3년 4년이 지나면서 지쳐버렸습니다. 지쳐버렸고 그 다음에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태극기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뭐 3일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할 따름이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2021년 8월 1일 시점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만 결심을 하면은 사면에 필요한 서류 절차 그건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진짜 사면할 뜻이 있다면은 8월 12일쯤 해도 괜찮아요. 그때 해도 아무 탈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이야기를 한다. 사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사면이지 왜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사면이냐. 그러니까 좋게로는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로 넣든지 그래야지 무슨 사면 얘기를 하느냐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연장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성격상 그 사면을 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놓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최근에 올해 2월달 사진을 보십시오. 아직 눈도 살아 있습니다. 얼굴빛 살아 있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네. 저도 서울구치소에서 저도 다 나름대로 교동하는 다 확인했는데 대통령께서는 힘들 따름이지 엄청나게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 하루 빨리 놓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집주도 지금 날아가는 판인데 8월 9일부터 지금 공배로 들어가는 판인데 집도 그렇고 만약에 놓으셨다 그러면은 뭐 태극기든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대통령님 제가 그동안 애썼습니다. 내 옷은 집 앞에 가서 난리치고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본래 말이 없는 분이에요. 본래 크게 박아 막 한 달에 한 번꼴로 딱 한마디 정도 하실 분이지 무슨 대한민국 정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빨리 놓으시길 참 바라는데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상 대통령께 만약에 이 정권에서 만약에 자 나가십시오 했을 경우에 뭐 과연 본인이 혼자 나오실까? 왜? 역대 국정원장들 다 지금 서울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남대준 원장부터 그것들 풀어주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시지도 않겠느냐. 그건 제 추측인데 저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밖에 있어도 우리가 이래 더워 죽겠는데 대통령 빨리 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뭐 국민을 괴롭히고 대한민국 망치는 걸 떠나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저도 저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연장선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방에 계시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건도 저도 네. 공소장을 보고 판결도 보고 나름대로 알고 하는데 제가 전체 기록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것은 제가 논평하는 건 그건 잘못이고요. 다만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서울대 병원에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울 강남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거나 가석방 요건을 충족을 했고 뭐 이래 되고 하니까 참 이 정권이 진짜 뜻이 있다면은 그리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나가지고 뭐 태극기 집회 나오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거 왜 못 풀어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못 풀어준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전직 두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는데 그 본인으로서 불안한 거죠. 힘이 있던 없던 간에 본인들한테는 불안한 거죠. 이 정권이. 아니 그러니까 정당성이 박근혜 없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은 그러니까 불법이고 위법이고 잘못됐고 증거도 없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탄핵 심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사 재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은 한 번의 재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도 재심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재심 사유서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은 무죄라는 그 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저도 1심 판결문 보면서 야 이거 재판부가 혐의 입증이 안 되면 그는 무죄예요. 그런데 혐의 입증이 안 된데도 결국 유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입증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해야 돼. 검사가 그래서 계좌 출력권이 있고 소위 말해서 CCTV 전부 다 볼 수 있고 통신 다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입증 못하면 그 무죄를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무죄 추정 원칙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 죄를 아무리 졌다고 해도 심증만으로는 그게 우리 처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에 맞게끔 증거가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집행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다 무시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심증만으로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갖다 쳐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사건은 참 재미나는 게 저도 놀란 게 저도 이 책 세 권을 쓰면서 최근에 알았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진실을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게 30만 페이지 기록 속에 진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이 거의 한 페이지짜리 아주 작아요. 이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걸 다 찾아내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됩니다. 대통령 사건은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 30만 페이지 기록 중에서 60% 18만 페이지가 뭔 줄 압니까? 언론기사예요. 언론기사.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는데 제가 언젠가는 대통령 기록 이거 다시 공개를 할 거예요. 그 30만 페이지 중에 증거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럼 증거 목록 제목만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승일 진술로서 안종범 진술로서 이런 거 다 증거니까 조금 게 그다음부터 뭡니까? SBS 몇 월 며칠차 기사, 동아일보 기사, 노컷뉴스 기사 쫙 기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18가지 혐의를 갖다 씌우고 거기에다가 증거 서류라고 60% 신문에 보도된 허위 기사 갖다 놓으니까 허위 기사라고 무시하면 또 안 되니까 다 읽어야 돼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1심 재판, 구속 상태 1심 재판 6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6개월 만에. 판사가 언제 다 기록을 읽겠습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범죄요 하면 그대로 뺏겨버리면 돼요. 지금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소송을 좀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본 그 부분들 그리고 헌법과 법률과 헌법재판소 법을 위반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재판부에서 지금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승소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한 옥살이와 사기 탄핵에 대한 걸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또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판결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2017년 3월 10일 날 그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부를 안 했습니다. 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역사적 기록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18가지 혐의가 다 이건 증거 조작에다가 범죄도 잘못됐고 이 좀 엉터리다 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때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되고 명예 회복이 되고 하지만 대통령 남은 임기는 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무의미한 게요.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이제 가능한 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떤 과정이 아니 대통령 임기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면은 남은 임기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으로는
하여튼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다시피 네. 이게 이 재판이 제대로 되려면은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제가 일단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적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예. 네. 예, 부정선거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복직에 대해서 잠깐 그 부정선거 얘기하기 전에 복직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바뀌어야 복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네, 정권이 바뀌기도 네. 복직은 안 된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저쪽 국민의힘 당대표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부분들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조금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태극기 국민들 그리고 우파 일부 그것밖에 없어요. 이준석이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내가 이 책 보내줬습니다. 읽어라 책좀 다 보내줬어요. 아 근데 당 대표 얼마나 하고 바쁩니까? 났습니까? 예? 그 책 보내주고 그 이준석한테 답변은 왔어요? 아니 안 왔겠죠. 맞습니다. 왔어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찍어라. 네네.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소를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다 보내줬고 그래서 보고 났으니까 한번 읽거나 소감을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답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엄청나게 이제 두껍습니다. 일단 그럼 이 책이 몇 권씩 팔렸어요 지금까지? 5,000권 팔렸습니다. 5,000권. 여러분 많이 저도 바로 구매해서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나라 역사 세우기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뜨겁지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권 다 볼 텐데요. 그래도 이 세 권 중에 한 권만 보다 급한 거 보라고 한다면 요거 보시고 모든과 유선의 기록. 요거 보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예, 이 예. 책 속에 제가 요 부분은 1권 거짓선 1권을 참고하세요. 이거 참고 다 써놨습니다. 그럼 부족하다 싶으면 네. 다시 이제 1권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래야 지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하나씩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수빈 의원한테도 보내주고 예? 아니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네. 아니 그러니까 돈의 그 가치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너무 좋은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꼭 한번 뭐 우파 박근혜 대통령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진실을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보로 물리셔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하 재판이 이렇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대행을 오셨으니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이 많으시잖아요. 업적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없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야, 부분도 뭐 제가 없죠. 예. 아니 그 부분도 예. 제가 이 책에 써놨습니다. 이 책에다가 제일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큰 개혁 업적.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많은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박근혜 예.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네. 박근혜 정부는 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네. 청와대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적을 8건인가 9건의 책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책 백서 해가지고 네, 네.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쓰기 위해가 제가 그 책을 네. 다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아이고 8권 써놨는데 8권 9건인데 굉장히 두껍고 네. 재밌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업적만 써놓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책 백서라는 그런 책이 있고 그거는 국회 도서관에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책 보면 쫙 업적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시기 힘든 우리 우종찬 기자님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사기 탄핵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예, 우리 몰랐던 것도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책성도 밝게 몇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예. 이 이후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그거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소위 도화선 그게 태블릿 PC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네. 그 부분을 제가 변희재 이해오치 대표가 네.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써냈어요. 네. 그래서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4페이지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50만 부를 웬만한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쭉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 강화도 계시는 분이 저한테 책 좀 보내달라. 내가 이거 봤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4.15 부정선거 하실 분들 주장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하시는 거 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 특활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특활비에 대해서 아, 그 국정원 특활비. 네. 예.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그거는 그 공소사실부터 여러 가지 할 말이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짧게 좀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자 보세요. 대통령을 처음에 잡아넣으려고 했던 게 뭐냐?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해가지고 직권남용, 강요 미수예요. 돈 내놔라 했다. 돈 안 냈다. 이 죄예요. 이거 징역 5년 이하예요. 집행유예요.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특검이 뭘 했느냐? 뇌물이다. 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돈 받아도 뇌물이다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뇌물 이 부분 1심 재판부부터 뇌물 아니다. 무죄됐어요. 그럼 대통령 풀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 대통령 할 말 많죠. 근데 대통령 딱 이미 재판 거부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국선 변호사가 내가 1심 패소했으면 바로 항소장 내고 가면 돼요. 국선 변호사가 항소장 안 내고 가니까 그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다투기 전에. 자, 그래 됐고. 그 다음에 특활비 뭐 횡령 뇌물로 막들이 걸었어요. 검찰이 결국 뭐로 혼났느냐? 국고 손실이에요.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예요. 그거 해가 지금 징역 15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고 손실 징역 15년. 그다음 직권남용, 강요 미수 그거 징역 5년. 그래서 징역 20년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2년. 그래서 22년이에요. 뇌물로 걸어야. 그래서 뇌물.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뇌물이 안 되니까 승마 뇌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SK에서 89 뇌물을 요구했다더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뇌물 요구했다. 롯데그룹이 70억 뇌물을 줬다가 받아갔다. 그것도 뇌물이에요. 뇌물로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곤란에 빠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 검사가 누구예요? 그 다음 자, 이게 제 혼자 그동안에 이런 걸 해왔는데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그래서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예요. 젊은 변호사들이 그래서 5월 21일 날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런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 책자를 내고 있고 6월 25일 날 제2회 탄핵 세미나예요. 저는 기자입니다. 전직 기자예요. 아니, 전직 기자 뭘 압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변호사를 나서주니까 저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리바이 아시죠? 알리바이.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 알리바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만든 이게 뭐냐? 최소한 출입국 기록이에요. 출입 기록. 이 다 있습니다. 담당 검사 이름하고 이런 기록들. 자, 범죄가 일어났던 그 시점에 최소한 동일해 있었어요. 이런 거 아무도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형사재판에서도 최소한 원장의 출입국 기록 이것도 지금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차에 제가 이 책을 써내고 나니까 어느 만화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만화가가 나이도 드신 분이고 뭐 자다 울다는 연적인 분은 아니에요. 국정교과서에 만화를 많이 그리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 책 다 읽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이 책 두껍다. 두꺼운 책 누가 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거 만화로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제가 그럼 저는 이제 지적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하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그 대신 책 내용만 왜곡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써줬어요.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만화 지금 열심히 그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몇 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사실관계가 많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 대부분 틀렸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진짜 이 영화 하겠다는 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책하고 제가 쓴 책 2권 이걸 다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 좋다. 여러분들 만들면 내 자료 다 드리겠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이제 2017년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딱 6개월 되는 2017년 10월 16일 날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 재판 거부합니다.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이 열린 그 재판들이 다 법정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녹음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속기사가 글로 푸른 게 있고 법정 녹취록이라는 게 있고 법정 녹음 테이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녹음 테이프 들려주면 됩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시면은 법정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정에서 딱 한 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육성이 딱 한 번 나옵니다. 6개월 동안에 전혀 이야기 안 하시다가 재판 거부서는 5분간 했던 그 육성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인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다큐멘터리 하는 팀들한테 그런 자료가 다 주겠다. 그래야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유튜브에 공유해도 되는 겁니까? 에이, 안 됩니까? 에이. 저는 솔직히 우파 유튜브가 요즘 너무나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국민들이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할 때 그때 제가 영화 할 때 들으라. 네. 언제쯤 나올 계획이세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제작 시간을 보고 있고 예. 지금 관련한 화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각 어떤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하느냐 그게 달려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막지 않을까요? 해방하지 않을까요? 누가 막아요?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의 자유권도 다 지금 묵살하고 있는데 아니 저항하면 되죠. 목사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항을 그렇죠. 저항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와야 되는데 8.15 광복절날 저희가 1인 시위하러 다 각자 1인 시위하러 나가는 생각인데 뭐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세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계획 들면 돼요. 기자님도 나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허락받고 나오는 게 그걸 허락받고 본인이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소문도 내지 마시고 8월 15일날 한 12시쯤 돼서 그냥 나가세요. 그렇게 들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은 없더라도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온 거 아닙니까? 알리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왜곡에 대한 거 지금 이거 제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둠과 위선의 기록. 그다음에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이거 제목 누가 지신 겁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짓고 제목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김땡땡 변호사. 예. 그분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진짜 제목 멋있지 않습니까? 예, 거짓의 산, 위선의 기록, 이런 게 다큐멘터리로 진짜 제작돼서 나오기로 진짜 바랄 뿐이죠. 저 이제 기자님한테 질문하고요. 아까 8.15 집회 얘기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나가보면요. 경찰들이 집회 규정을 4단계 1인당 70m 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700m인데 10명밖에 못 씁니다.
양쪽이 14명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지요. 그거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광화문에 버스 타라도 가고 다 가는데, 가면 평가라 꽂고 가면 돼요. 그냥 이게, 야가 지금 지나간다면 돼요. 그냥 나오는 거죠. 1인이 나오는 거. 통찰률 70을 썩 뛰라 그러죠. 걔네들도. 야, 그런 지경인데. 예, 예.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소문을 내니까 경찰도 오고 막는 거지. 소문을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8월 15일 나오라고 외치지 마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 가지 마시고. 그 진행 중에 우리 그 진행자께서 우리 우종찬 기자님한테 박근혜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는데 그 답변을 이렇게 안 하셨는데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이 업적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거는 또 외람된 어떤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은 스스럼없이 과감하게 감옥에 가신 거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병폐라든지 적폐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해볼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우종창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좌파놈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한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일부러 좀 해드려서 그것을 해명해 드릴 수 있는 좀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갔다 오게 되셨는지. 감옥 갔다 온 건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 7월 17일 날 재헌절날 제가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83일간 서울구치소에가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저를 고소를 했고 고소한 내용은 뭐냐? 제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유튜브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2018년 3월 1일 날 그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 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2달 전입니다. 그때 3월 1일 그 3.1 운동 그때 태극기 집회도 열리고 했던 그날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하고 그리고 제3의 인물인 최강욱 변호사 세 사람이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한테 질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한식집에서 서빙했던 알바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혹시 그런 내용을 알면 저한테 제보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제가 방송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방송을 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김의겸한테 제가 질문지도 보내고 다 했는데도 1년 후에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1심에서 징역 8월 달에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담당 재판장이 마상영 판사인데 그 마상영 판사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 담당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마상영 판사가 징역 8월에 법정 구속을 했고 제가 법정 구속된 사유가 뭐냐? 법정 구속 사유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아니면 도주예요. 또 보니까 도주의 우리가 있다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 구속이 됐고 그리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으면서 제가 결국은 아니 징역 6월에 대신 집행유예 1년이다.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대법원에다 상고를 제기했고 상고 이유서 왜 상고를 하느냐는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 보충서까지 제가 대법원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이 8월 1일인데 한 8개월 지난 동안에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싸우고 있는데도 아직 대법원에서 그냥 상고 기각하면 돼요. 상고 기각하면 저는 바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내가 형이 확정이 됩니다. 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아직 대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쯤에는 선고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뭐 좌파도 우파도 떠나가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니까 제가 사실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조국하고 그 재판관하고 만났다고 그 확증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았다. 예. 제보를 받았으니 이 제보와 관련된 그 무슨 웨이터 있으면은 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다시 또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방송한 건데 그것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그런 거겠죠. 아니 무슨 명예가 제보를 있다고. 받았다고 얘기한 건데. 조국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무슨 명예훼손이 이게? 어쨌거나 됐고 그래서 조국의 명예훼손을 처벌. 제가 청와대에다 질문지를 그리고 방송에 질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조국이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나는 김의겸한테 그런 보고 안 받았다. 그렇게 법정에 진술했고 김의겸은 저 법정에 불러냈죠. 김의겸은 아니 우종창한테 그 질문지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전화로 조국한테 물어봤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조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국은 나는 김의겸한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 조만간에 제가 다 바로 잡을 겁니다. 아니 너 거짓의 산이네요. 거짓의 산. 예, 말 그대로 거짓의. 아니 그것도 산이네. 구속이 돼 있던 것도 무슨 죄가 있어서 구속된 게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거 아닙니까? 수사 기간 동안에. 아니 어디로 재판 기간 도주하려고 동안에. 그러셨어요? 예? 아니 무슨 도주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저도 제가 기록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된 사유가 뭐냐? 아니 제가 뭐 구속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법정 구속된 그 사유서를 봤어요. 또 보니까 도저히 우리 딱 생각해. 야 그래 여러분들이 사건을 똑같이 그런 사건을 겪으면 기록을 전부 다 보세요. 다 떼서 보십시오. 아니 조국은 그렇게 해도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나 보죠. 조국 구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정권입니다. 예. 정의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정권.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은 또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 010-5307-5472 제 핸드폰 번호로 24시간 제가 켜놓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뭐 핸드폰 번호 떳떳하게 공개하고 초창기에 좌파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는데 제가 사실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좀 전화 안 합니다. 예. 지금 하나 더 저기가 있네요, 정말.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우리 그 우정창 기자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 아주 저는 여기에 A, B, C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 다 써놨습니다. 뭐 윤석열 이름도 나오고 이신동, 김의겸도 이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정치적 이슈가 해서 제가 책에 쓴 내용은 제가 사실대로 다 써놨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조심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 혹시 그 윤석열한테도 이거 보냈나요? 이 책을요? 거기는 안 보냈습니다. 예. 보낼 가치가 없나요? 아니 주소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면 질문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렀죠. 제가 법정에 나와라. 검찰총장 시절에 법정에 나와라. 그랬더만은 재판부에서 아니 현직 검찰총장을 어떻게 법정에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해라 해서 제가 서면 질문지를 보냈고 그 대답이 부실해가지고 제가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제가 다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 주소를 밝혀가지고 그쪽으로 날아갔는데 결국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8월 5일인가 6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고 이런 걸 봐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맹목적으로 속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뭡니까? 그런 걸 생각해봐야죠. 이 문정권 안에서 나라를 위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알려주신 그 핸드폰 번호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죠.
자, 핸드폰 번호로 책 구입할 수 아마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나 봅니다. 예, 아, 예, 그럼 예. 그-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제 핸드폰 번호로 이름하고 주소만 써주시면은 그러니까 어둠과 위선을 기록한 건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다 아니, 보내드립니다. 그 계좌번호 알려주셔야지. 전화번호 한 번만 더. 010-5307-5472 우종창입니다. 010-5307-5472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예, 책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계좌번호 이거 세 번 한꺼번에 사면 좀 DC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여튼 그냥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구입하시고 뭐 세 번 하면은 6만 원인데 10만 원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요거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은 2만 원이고 2만 원. 예. 거짓의 사는 각각 15,000원입니다. 5만 원. 네, 5만 원이네요. 5만 원. 아, 일단 딱 떨어지네.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은 오늘 더우신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실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8월 1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